명나라는 청나라의 저 싹을 밟아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한 수십만 한 20만 명의 명나라 대군을 이끌고 이제 청나라로 쳐들어갑니다. 당시 정청래를 잡기 위해서 민주당은 무려 현역 의원 150명이 박찬대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반이 반대했는데도 기어이 조국이 포함이 됐습니다.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아니 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서 하겠다더니 조국 사면이 민생경제 회복하고 사회적 약자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보통 사면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시적인 대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컨대 가장 우리가 사면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인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께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렇죠.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을 건의하면서 그때 내세웠던 명분이 이제는 사회가 좀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 사회적 대통합이라는 것을 의제로 내세우면서 굉장히 거시적인 의미에서 멋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했고, 그 뒤로부터 이 정치적 사면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을 가둬뒀을 때보다 그 사람을 풀어줬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효과가 그 사람을 가둬뒀을 때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높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전국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사회 통합이라든가 혹은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경제 부흥이라든가 또는 뭐 기업들이 조금 더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조국 전 대표 사면이라든가 뭐 이런 최강욱 전 비서관 사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적인 이익이라든가 혹은 사회적인 이익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오직 개인 비리를 저질러서 그것도 그 권력층에 있으면서 그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고급 정보로서 다른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여러 가지 기회를 탐닉하다가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발각이 돼서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 사면을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만약 그런 사람들을 사면을 해주는 전례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다 내가 개인 비리 저지르고 우리 편이 정권 잡으면 나는 그 정권 잡은 그 정권 하에서 사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 박탈감이 오히려 더 가중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면을 받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 뭐 단순 절도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반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면을 못 받고 이렇게 중대 범죄, 개인 비리를 저지르고 나온 권력층들은 이렇게 사면을 다 받고 나오면 이 사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사회입니까? 이 사면제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런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지금 형기의 32%밖에 안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기의 32%밖에 안 채운 사람이 사면 복권이 된다? 글쎄요. 그리고 또 사면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그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일단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해서 뭐 천주교, 원불교, 뭐 종교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압박이 있었고, 그다음에 백낙청 같은 그 좌파 거두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사면 요구를 했습니다. 뭐 전직 국회의장들도 사면 요구를 했고, 여기다가 활용점정으로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사면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것도 참 어떻게 보셔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이 권력이란 게 참 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석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것도 그렇고 본인이 어쨌든 이 권좌에 올랐잖아요. 본인이 민주당의 대표가 되고 총선도 승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참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민주당 정권, 민주당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생각보다 별거 없네? 생각보다 시시한데 이런 반응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해주잖아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변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당사자한테는 굉장한 압박이거든요. 분위기를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대통령 그 권한이라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우선 뭐 본질로 돌아오면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 사면제도 자체가 굉장한 구시대 유물이잖아요. 지금 본말이 전도됐는데 민생 사면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이번에 조국에 굉장히 부각되는데 뒤에 숨은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노총이 굉장히 많이 다수가 이번에 사면인 명단에 포함이 됐어요. 예, 조국 뒤에 숨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조국 얘기만 하다 보면 이재명이 이렇게 민주노총을 챙기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짚고 넘어가고 싶고 아니, 저는 이것도 환기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5년 동안인가 재판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재판을 받고 형을 짧게 살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좀 잊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왜 구속이 됐고 왜 이렇게까지 많은 언론이 그리고 또 많은 뭐 국민들이 분노하는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요. 이 조민 씨 인턴 증명서를 직접 위조를 해줬어요. 그렇죠. 그게 부산에 있는 호텔인데 호텔의 이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아쿠아팰리스 호텔. 아쿠아팰리스 호텔. 펠을 아인지 어인지 이 두 개를 틀렸어요. 그거 제가 취재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때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컴퓨터 조국의 컴퓨터에서 이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서 속성에 들어가서 그 파일 작성한 게 조국의 컴퓨터였다. 이런 게 드러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조국 전 장관이 사무실에 딱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조민의 인턴 증명서를 몰래 위조를 했던 겁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이 자식의 시험을 대신 봐주고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거 외에 혐의가 하나가 더 있어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에요. 그렇죠. 유재수 감찰 무마가 뭐냐면 유재수 씨가 금융위 출신이었는데 이분을 출마시키고 싶어 했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있었잖아요. 특별감찰반이 열심히 유재수의 비위 의혹에 대해 제보를 받고 감찰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금융위 시절에 어떤 금융업자들로부터 차를 스폰을 받고 로비를 받고 이런 게 다 드러났어요. 이거 굉장히 요직인 자리였어요. 굉장히 요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특별감찰반이 엄청 수사를 해서 이거 우리가 정식으로 고발을 하자. 그러니까 조국이 덮었다는 거잖아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잊지 마시죠. 덮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을 해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편이란 이유로 이렇게 감찰을 무마한 거는 굉장히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공적인 의무보다 우리 편, 내 편만 챙기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구속이 됐고 그랬는데 형기의 30%밖에 채우지 않고 32%. 30%?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민노총 말씀하셨는데 그 건설노조하고 화물연대 노동자들 그 파업하다가 그때 이제 뭐 유죄 선고받은 유죄 확정된 이런 사람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다. 참 윤석열 정부 초반에요. 건폭과의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건폭들이 민주노총을 앞세워서 건설 현장에 대해서 막 공사 현장에 못 들어가게 막고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장된 게 이제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였거든요. 그때 건폭분들이 많이 이제 구속이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뭐 12일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긴 하는데 사실상 뭐 확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당초에는 이 대통령이 조국의 사면 복권을 할지 여부를 놓고 해석이 참 분분했습니다. 해석이 분분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그 진영 내에서 껄끄러운 사람이기도 하고 조국 전 대표가 거기다가 또 중도층의 이탈이 눈에 보이듯 뻔한 그런 상황인데 중도층의 이탈을 그러니까 중도층 입장에서 뭐 중도층 그러니까 스윙보터죠. 스윙보터 입장에서는 조국을 사면해 준다고? 그러면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또 강선우, 이진숙, 최동석 인사 논란에 이어서 이춘석 의원 사태까지 터진 상황에서 조국을 사면한다. 이거 본인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심 조국 대표만큼은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지지율 방어라든가 혹은 지금 현재 당을 장악하는 것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뭐 위상이라든가 장악력이 예전만큼 그렇게 막 그림감이 세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와중에 본인의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까지 압박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아까 이민찬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2달 만에 이게 취임덕이 시작됐다. 우리가 보통 레임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취임덕이라고 합시다. 취임덕. 이게 레임덕도 못 갔다. 그렇죠. 이게
본인이 대통령이면 다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이제 영수증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 민노총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면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민노총이 지금 대통령실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당신을 도와서 대통령 자리에 갔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갔으면 이제 뭐라도 해줘야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단지 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앉힌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성에 안 차나 봐요. 그러니까 이 5년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노총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세탁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조국 전 대표라든가 최강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현재 어떤 본인의 지지율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전국을 이끌어가는 데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다. 저는 결국은 대통령이 제가만 남았는데 이거 거부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이거 거부하면 또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네, 심지어 여기에 완전히 활용 점정을 찍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했다라는 것은 친문과 친명 간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이제는 우리의 지분을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면을 넘어서서 앞으로 전국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참 머리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명행사 친명횡재도 이거 그냥 한때의 일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렇잖아요. 그 좌파 진영 내에서 대통령이 지금 파워게임에서 밀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 이른바 이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족보가 없는 그 지금 대통령이 기득권 좌파에 무릎을 꿇은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호남 지방에서는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높은 비례 득표율을 또 얻기도 했었죠. 또 향후 선거에서도 우리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조국 전 대표가 향후 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다 라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은요 민주 진영에서는 트라우마예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되게 쉽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게 집권을 했는데 조국 사태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조국 사건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런 것까지 이어지고 그 유죄가 나오면서 나중에 집값이 터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 단초를 제공한 게 조국 사태였는데 그 조국을 사면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그 조국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망설였을 텐데 결국 이 결단을 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조국을 사면해야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정치 검찰의 보복 이 프레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치 검찰로 인해서 수사를 받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면을 해줘야 된다. 나도 피해를 입었고 조국도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검찰을 규탄하고 그래서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되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종국에서는 나도 피해자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면서 본인의 여러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입법까지 해나가는 절차를 가기 위한 조국을 어떤 마중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단초가 지금 되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우리 앵커님이 질문 주신 그 지방선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아무리 법 개정을 하고 그래도 5개 재판이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년 본인의 임기 내에 뭐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정권 재창출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권좌에 올려놔야지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가장 첫 시험 때 첫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근데 우리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호남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과거에 작년이었던가요? 그 군수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긴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대거 공천을 한다 다음 지방선거에 그럼 민주당의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면을 해주게 되면 총선 때 선거 연대를 하고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았던 것처럼 조국혁신당이랑 어떻게 선거 연대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대승을 이루는 어떤 이게 형식적으로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여러 카드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거기서 조국이 승리한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견제구를 날리고 막 그러는 여러 가지 반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거 구친문이나 이런 분들, 그렇죠. 이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면은 하지만 할 바에는 여러 가지 포석을 두겠다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야, 참, 저 대통령 선거까지 말씀하셨는데 아우 아찔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 조국뿐 아니라 정경심, 그다음 정경심 전 교수, 거기다 최강욱, 조희연 전 교육감까지도 사면 명단에 포함이 된 그런 상황인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근데 조국과 함께 거론되던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여기부터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거기다 또 송영길 전 시장, 송영길 전 인천시장 이름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빙의돼서 보자면 빙의는 할 수 없군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속이 타고 불안한 부분, 그 이화영 관련된 부분이나 대장동 사건 관련된 부분일 건데 무슨 폭로라도 나오지 않을까? 뭐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진술이 여러 번 바꾼 바가 있고요. 예. 이화영이 올해 6월에 아마 한 7년 8개월 정도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수감 생활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네, 아직 한 7년은 남았습니다. 장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이런 사면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좀 막차를 타려고 본인의 SNS를, 물론 감옥에서 SNS는 못하겠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열심히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뭐 편지를 쓰기도 할 것이고 뭐 와이프 통해서 보내기도 할 것이고 그럴 건데, 그 SNS 말씀하셨으니까 SNS 한번 저희가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SNS에 그 조국 전 대표와 함께 자신에 대한 특별 사면 서명운동까지 올릴 정도로 함께 나가보려고 했습니다. 보면은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서명 동참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들 모두 민주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본인이 민주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썼는데 그 중에서 조국만 나가게 생겼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찬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잡고 있는 프레임이 이겁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정치 검찰이었고 어떤 굉장히 특정한 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본인들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강요시켰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고 검찰 해체, 뭐 검찰 개혁에 마중물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뭐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이화영 대표는 대북 송금 800만 불을 북한에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범죄 행위로 지금 그게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누가 검찰에 칼 들고 북한에 돈 보내라고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조국 대표한테 칼 들고 가가지고 위조 문서 작성하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 송영길 대표 왜 감옥에 갔습니까? 돈봉투 돌리다가 감옥 간 거 아니에요. 본인 당대표 되려고 본인에게 지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봉투 몇십만 원씩 돌리다가 그게 결국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가지고 간 겁니다. 다 이 세 사람 모두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놓고 본인의 권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채우려다가 결국은 그게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치 검찰과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 개인 비리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진짜 속뜻은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어떤 식으로든 빼내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입은 아직까지도 해체되지 않은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잘못 심계를 건드렸다가 또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모르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 왜냐하면 또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흔들리는, 예를 들어서 한 2년 반쯤 지나면 이화영 지사가 나 안 빼줘? 이러면서 슬슬 이제 내가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저는 그렇게 시동을 걸고 있다고 봐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소중한 자산이라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송영길 플러스 이화영, 이 사람들은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사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본인 지역구를 던지고 나갔어요. 지역구 대신 빼주고 그 대신에 이제 감옥 간 그런. 그렇죠. 서울과 어떠한 연고도 없는 사람이 인천시장도 아니고 서울시장 가면서 그 지역구 제가 살고 있는
기대한 거를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한테 가져다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감옥을 갈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화영 지사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한테 네가 당신이 실제로 도와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예. 좀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이화영 대표의 이런 눈물 젖은 호소도 이 친문 진영의 강력한 압박이라든가 혹은 친문 진영의 이런 드리블링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이재명 정부의 뇌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뇌관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짧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치소에 있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센치멘탈해지고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며칠 전에 한 닷새 전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 날이 너무 뜨겁다. 중복이 지났지만 아직 날이 너무 뜨겁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감옥에서 낮밤 없이 계속 몸을 뒤척인다. 뜨겁고 습한 바람이 나를 감싸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쓸쓸하다. 눈은 부어서 잘 떠지지 않고 걱정과 답답함은 만근이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몸은 천근이요. 숨을 쉬기도 버겁다. 그러니까 이런 글이 닷새 전에 나왔단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사면 얘기가 이제 한 지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닷새 전에 이제 이미 본인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많이 밝혔는데 조국을 먼저 사면시켜 놓고 다음 사면은 이화영 정진상으로 향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때까지 아무 변수가 없으리라. 그처럼 확신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보면은요 예. 독립운동하다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아유 무슨 참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면을 해줘도 걱정이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임기가 5년이 거의 이제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잖아요. 네. 사면되고 나오면 또 자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리를 요구하거나 네. 아니 나 사면 복권 해줬잖아. 내가 죄 없다는 거 너 더 잘 알잖아. 나야 화영이. 아니,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일 것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관련 범죄 있잖아요. 관련된 이제 재판들이 다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이 대북송금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멈춰 있기 때문에 네. 이 이화영 부지사만 뭐 이렇게 사면 복권을 해줬을 경우에는 네.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까지 보여온 그런 행동 언행을 보면은 글쎄 그 짧은 기간도 잘 버티지 못하는 듯한 멘탈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글을 좀 보자면은 벽에 걸린 선풍기를 초여름에는 위안 삼아 잠을 청했건만 복더위에는 오히려 원망스럽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복더위에는 오히려 이 선풍기가 원망스럽다. 이마저 밤에는 멈추니 뜨겁고 습한 바람이 나를 감싸고 그대로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씁쓸하다. 정말 나 힘들어요 하고 저희가 중간에 끊어서 그렇지 밑에 부분이 이만큼 더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문을 지인을 통해서 이제 보냈겠죠. 그래서 이제 글을 올리게 한 건데 이화영의 입에 이화영의 입에서 폭로가 나올 경우에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이화영과 송영길 이번에 풀려나지 못한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저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조국은 풀려나는데 나는 못 풀려나. 그런데 최강욱 전 의원이도 포함이 됐잖아요. 최강욱. 아니 그러면 우리 이동재 앵커 그 명예훼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최강욱 전 변호사가 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제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차피 뉴스로 나온 거니까 최강욱 전 변호사가 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죠. 허위 사실 유포했고 이게 징역은 아니고 벌금 1,0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확정되기까지 5년 4개월이 걸렸어요. 5년 4개월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5년 4개월 7월 17일에 나왔는데 한 달도 안 돼갖고 이거를 사면 복권해 준다. 이럴 거면 법은 왜 있는 건지. 이체 됐나요? 저기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은 이제 국가로 가는 거고요. 민사소송도 이겼는데 민사소송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래갖고 참 이게 이런 식이면은 그러니까. 법원은 또 있어서 뭐 하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얘기는 잘 안 하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근데 진짜 제가 어제 사면 관련된 소식을 접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취재를 했지만 참 답답했던 부분이 국민의힘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진짜 반성하고 창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평가를 할게요.
송원석 원내대표 휴대전화에서 노출됐던 이름이 있습니다.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이 세 사람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 나중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다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처리 안 했네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꽃놀이 팬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자가 공개됐을 때부터 아마 예.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비서실장한테 문자를 보낸 게 아마 본인 휴대폰을 통해서 화면에 유출이 되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조국 전 대표의 사면도 얘기하고 있고 뭐 최강욱 전 의원의 사면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정경심까지 포함이 되면서 예. 국민적인 분노를 낳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몇 번 오지 않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지를 예. 반등할 수 예. 있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적인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네. 같이 자살골을 넣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세 사람, 즉 정찬민, 홍문정, 심학봉 다 전 의원들인데 뇌물 뭐 이런 혐의들이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걸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사면 문제에 입하려면은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예. 우리도 슬그머니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이 세 명도 좀 사면을 해줘. 그리고 이 세 명의 사면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냐? 예.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 정찬민, 심학봉 의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잘 예. 모릅니다. 솔직히 예. 이분들한테는 좀 심한 말이겠지만 뭐 저는 압니다.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지금 사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어전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끼워 넣으면서 우리의 공격력이 확 줄었습니다. 우리도 뭐라고 말 못해요. 아니 조국 사면 왜 해줬냐라고 하면 야 니네들 정찬민 사면 건의했잖냐. 해달라서 해줬잖아. 해달라서 해줬잖아. 그럼 예.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예. 이게 도찐개찐이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송원선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자 유출이 있을 때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걷어들였어야 돼요. 네. 근데 말은 우리가 취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걷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 명이 포함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 조국 사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논평 한 줄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더러운 물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네. 그놈인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을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권의 담합이고 여의도에 있는 저 사람들은 그냥 이 사면 시기만 오면은 자기들끼리 다 짬짬이해서 저렇게 다 이익을 나눠 갖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찬민 전 의원 뇌물 수수 혐의로 그렇죠. 징역 7년에 벌금 제3자 5억. 뇌물. 예, 홍문종 전 의원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그다음에 심학봉 전 의원 여기도 뇌물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국힘 입장에서 국힘 지도부 입장에서 참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정말 머쓱한 상황.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말 면구스럽습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 보도를 접하고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 관련해서 한창 지금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텔레그램 문자가 딱 드러나게 되면서 추력이 딱 줄어들게 된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국 사면시켜줬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요. 네. 조국 사면 물타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조국 사면 얘기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흘러나왔잖아요. 3주 전부터 나왔는데 과연 국민의힘에서 심학봉, 홍문종, 정찬민 의원 사면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조국이 사면되는 건 몰랐을까요? 저는 이게 이 죄질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 세 분이. 죄질이 너무 안 좋아요. 정창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장도 하고 했던 분인데 뭐 건설업자한테 제3자 뇌물 딸한테 뭘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이 의원직이 박탈된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분들도 그렇고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성추행 이런 논란도 있고 되게 시끄러웠었어요. 근데 이분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보수 진영에 아무런 영향력이나 상징성이 없는 이분들이 사면 복권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럴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당 이 폭정을 막겠다고 대여 투쟁의 단일 대우를 이루지도 못하고 자중질환하고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 정권에서 조국 전 장관을 우리가 얼마나 민주당의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열심히 투쟁을 했습니까? 근데 장애 투쟁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조국 전 장관 겨우 이렇게 낙마시키고 결국엔 구속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취임하자마자 사면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딜을 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럴 때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절을 했어야죠. 그리고 시대가 이제는요. 예전에는 뒤에서 바텀 많이 했잖아요. 정치인들 만나면 앞에서는 막
화내고 싸우다가도 예. 뒤에서 야 그래도 이 정도 서로 해주자 이런 내고가 이렇게 거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부터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산에서도 그렇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어요. 예. 이 문제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요 초유의 삭감 예산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산만큼은 여야가 주고받고 서로 양해를 해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정치권이 여기까지 왔는데 예. 여기에서 상징성 없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조국을 여론에서 이렇게 밀릴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최순실도 아니고 최성원 씨도 아니고 심학봉, 정찬민, 홍문종 전 의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테마를 좀 바꿔갖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부터 다뤄볼 내용 명청전쟁, 청명전쟁이라고 불리는 요즘에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 좀 나와요. 명청전쟁, 청명전쟁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그 교체 시에 뭐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승리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도 꼭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름에 이재명 그다음에 정청래에서 명청, 청명 이런 식으로 지금 풀이가 좀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게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아까 이 대통령의 좌파 진영 내 뭐 족보 이야기 이런 거 잠깐 했었는데 노사모 출신 정청래 대표가 족보 없는 이재명, 그러니까 좌파 진영 내에서 이른바 족보가 없다고 풀이가 되는 이재명 대통령을 놓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찾았고 봉하마을도 찾았고 뭐 대대적으로 지금 결속을 다지면서 세력을 아주 규합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권양숙 씨를 만나갖고 노사모를 또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명청전쟁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저도 그 단어를 들으면서 사실 명나라와 청나라의 어떤 그 갈등 관계 그리고 결국은 청나라가 마지막에 명나라를 정리하는 그 역사가 떠올랐거든요. 예. 청나라 조금 더 여기서 좀 간단하게 역사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 연상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명나라가 굉장히 강성했고 청나라가 이 만주족의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영토가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르하치의 이 청나라가 커지기 전에 명나라는 청나라의 저 싹을 밟아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한 수십만 한 20만 명의 명나라 대군을 이끌고 예. 이제 청나라로 쳐들어갑니다. 당시에 청나라가 방어할 수 있던 병력이 4만 명이었어요. 예, 예. 명나라가 여기에 자기들만 쳐들어간 게 아니라 조선한테도 원군을 요청해요. 조선도 니네도 보내라고 강홍립이 한 2만 명 데리고 갑니다. 예. 네, 그래서 한 22만 명 정도 되는 병력이 4만의 그 청나라를 몰살시키고 갔다가 사르우 전투라는 것에서 엄청나게 깨져요. 예. 대패하면서 이제 사르우 전투 이후에 국력의 차이가 확 바뀌었거든요. 네. 저는 그 사르우 전투가 이번 당대표 선거라고 봤어요. 아하. 정청래를 잡기 위해서 민주당은 무려 현역 의원 150명이 박찬대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똑같네. 예, 예. 그렇죠. 예. 압도적인 다수가 예. 이 정청래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나섰던 것이고 예. 대통령실도 보면은 박찬대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것처럼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사실상 네. 대통령실도 힘을 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갤러리라든가 이런 민주당 지지자들을 활용하는 커뮤니티를 보면은 정청래는 거의 역적 수박도 아니에요. 역적 수준이었어요. 역적, 정내 뭐 예.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갖은 비석으로 사용을 하면서 절대 정청래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저력 결국 이 바닥 민심을 얼마나 이 사람이 잘 지금까지 흩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드러났고 예. 단기필마저 딱 15명 정도의 의원을 가지고 150명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겨버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 비니까 예. 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이춘석 의원을 바로 날렸잖아요. 이 사람이 전북 출신인데 원래 이낙연계였다가 바로 친명계로 돌아선 이낙연을 배신하면서 이재명한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사선 의원이고.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날려버리면서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고 추미애 의원을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에 내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추미애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이가 좀 껄끄러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한 관계가 아닙니다. 누구와도 껄끄러우신 분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앉히면서 대통령실에 언지를 주지 않았다는 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그뿐만 아니라 대변인으로 앉힌 사람이 또 박수현 의원입니다. 예. 또 이 충청도 예. 또 굉장히 비명계 대표적인 주자 박수현 의원을 앉혔어요. 문재인 대통령실의 대변인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에서 지금 뭐 하려는 거냐. 네. 당대표에 앉자마자 자기 정치 하려는 거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는 그 의도를 굳이 숨기지도 않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오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무현 정신을 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좀 결이 다르거든요. 지금 이 친문계가 친명계를 향해서 지금까지 어떤 분노를 쭉 참고 왔는데 이것이 네. 지금 분출되고 있다. 여기에 조국 사면까지 더해지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재밌어요, 사실. 예. 거기다가 김어준까지도 김어준 빼면 안 되죠. 네. 명심보다 오심. 명심보다 오심이다 그랬었는데 드러났죠. 그 강선우 전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시켰던 그 강선우에 대해서는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청래 대표가 저희가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국민의힘하고 접촉하지 않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분의 캐릭터에 따르면은. 그래서 뭐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개혁신당하고도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예방을 할 때 국힘하고 개혁신당은 아예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국힘의 정당 해산을 10번 뭐 100번이고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만남도 하지 않고 정당 해산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도 지금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겉으로는 뭐 통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청래,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뭐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이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목적이 둘이 좀 다르죠. 정청래 대표는요, 이번 당대표 선거가 보궐이었어요. 그래서 보궐. 임기가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승리를 해야지 그 이후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지방선거의 프레임은 여전히 내란 척결이다. 그러니까 내란 척결 프레임을 쭉 이어가려면 국민의힘을 더 그렇게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란머리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내 다음 지방선거까지.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란머리로 그냥 가야 된다. 내란머리 계속 해갖고 그때까지 어차피 재판 결과 안 나오잖아요. 특검은 쭉 이어질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으로 낙인 찍는 정치를 행보를 계속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여러 강성 지지층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대통령에게 껄끄러운 사건이 또 하나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그 김진욱 씨라고 있습니다. 김진욱 씨가 원래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총리실 비서관으로 임용이 확정이 됐는데 발표 당일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근데 이분이 보니까 부위원장이 국제 마피아파와 관련된 사건에 또 연루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되게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우리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이제 성남 때부터 함께하고 경기도도 같이 갔다가 이번에 이제 총리실에 2급 정무협력 비서관이라고 2급. 그러니까 총리실에 2급 자리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한 자리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 민주당과의 여러 관계를 뭐 담당하는 일이었는데 챙겨준다네요. 그렇죠. 뭐 2급이면 굉장한 고위직이죠. 그래서 근데 과거에 이제 국제마피아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국제마피아파가 어떤 보안 뭐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뭐 같이 뭐 폭력을 행사하면서 뭐 그걸 갈취하고 하는데 연루돼 갖고 본인도 실형을 받았더라고요. 실형을 받았어요. 징역 실제로. 6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었습니다. 실형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대선 전국에서도 이게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측근을 두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국제마피아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됐던 것이고요. 근데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이 정무 2급 고공단은 굉장히 이 검증을 강하게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범죄 경력이 있으면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는 거예요. 임용재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물러났다는 거는 대통령이 임용할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했겠지만 그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추가적인 의혹이나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취해서 물러나고 그 이후에 조금 눈에 띄지 않는 자리로 다시 보내준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물러난 이후에
이분이 또 어느 자리로 가느냐 이 예. 부분도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유동규 씨 한번 불러가지고 김진욱 씨 누군지 한번 물어보시죠. 아. 호주에서 찍은 사진 우리가 예. 그때 고 김문기 처장님이랑 이제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랑 사진 있지 않습니까? 당시 네. 성남시장이랑 예. 그때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어허. 김진욱 씨가 그 사진 중에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예. 김문기 개발처장을 아냐 모르냐 이 문제에만 집중을 하느라고 사실 사진에 등장하는 제 사회 인물은 누군지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동규 씨 옆에 찍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진욱 씨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그 2급 자리에 임명이 되자마자 그 발표 당일날 물러났다라는 것은 네. 모종의 어떤 다른 세력으로부터 압박이 있었거나 본인이 이 자리에 갔을 때 혹은 본인이 어떤 기사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일이 없고 나서는 사실 그 자리가 굉장히 가기 어려운 자리. 2급이라는 자리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리도 아닌데. 그렇죠. 예. 근데 그 본인이 당일날 그만뒀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 어떤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잘 챙겨왔잖아요. 예, 그렇죠. 아까 우리가 지방선거 얘기 나와서 제가 그 여러 가지 뭐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선거를 이겨서 예. 다음에 어떤 국회의원 공천권을 잡을 수 있는 그 다음 당 대표 임기가 더 훨씬 관심이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이 1년짜리는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이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실패를 해야 돼요. 음. 지방선거에서 실패를 해야 본인의 마음에 드는 당대표로 교체하고 이제 23대 총선의 어떤 총선 권한을 본인이 그 공천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를 놓고 대통령실과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시각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조국 당대표를 풀어주는 것이 예. 정청래 대표한테는 그렇게 썩 반가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국 대표가 조국 전 대표가 풀려나서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모종의 어떤 그 수익을 가져간다면 예. 그만큼 민주당의 파일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청래 대표한테는 조국 전 대표와 이제 호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지방선거에서 이제 대결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정청래의 리더십이 조국에 의해서 견제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여러 지금 역학관계가 쏠려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친명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인 민심, 더불어민주당 오랫동안 지지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2대 총선을 통해서 들어온 이 친명들 흔히 우리가 탄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거 배지를 달고 들어왔던 그때의 그 불나방들 굉장히 천방지축들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굉장히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많이 해가지고 딱 3년 만에 노무현 정부가 완전히 몰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와 비슷하다.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대부분의 친명들 너무 기본기가 없다. 너무 근본 없는 사람들이다. 차라리 정청래가 당대표를 잡아서 좀 근본 있는 어떤 민주당 계열들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도 커뮤니티 다수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장면이요? 이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예방 갔잖아요. 네.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사면 얘기에 사자도 안 꺼냈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근데 그 뭐라 그럴까 한번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어련히 잘하시겠거니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말투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뭔가 이게 정중하지도 않고 평소 네. 본인의 말투가 그렇지만 이런 게 약간 이 대통령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먼저 예. 조국혁신당을 찾아가서 대통령이 알아서 할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 예. 저는 그것도 굉장히 어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또 하나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에요.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예.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분이에요. 보수의 어머니. 예, 보수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해요. 김경수 드루킹 특검도 만들어주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탄압해서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어졌잖아요. 네. 법사위원장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저는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정성원 법무부 장관과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합이 굉장히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당에서 어느 정도로 세게 쳐주고 정부가 거기서 실속을 차리고 네.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좋은 국합 배드캅의 롤플레이는 좋은데 캐릭터 전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예. 추미애 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이분이 법사위원장 시절에 이게 좀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일을 키우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하나의 이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또 굉장히 갈등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강제로 눌러 앉히고 추미애를 밀었다가 우원식한테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추미애 똑같아요. 그때도 박찬대 마냥 추미애는 거의 뭐 친명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국회의장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선할 수 있는 20명의 자리를 이미 다 골라놨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밑바닥 훑기를 하면서 결국은 아주 적은 지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그때 뒤로 추미애 의원에 대한 어떤 친명 그룹의 지지가 확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추미애 저거 정말 아무 실속이 없더라. 또한 여기에 친명 진영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나랑 사이가 그렇게 있는데 나를 눌러앉히고 왜 추미애 저런 사람을 국회의장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중을 대놓고 드러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추미애 의원과 친명 그룹 특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이는 아주 안 좋다. 과연 법사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 어떤 법적인 일의 어떤 그 주도권을 놓고 화합이 될까? 이 앙상블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자리 임명한 거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네요. 저희가 그 부분에도 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번 정청래 대표의 인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리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청전쟁, 청명전쟁보다는 명청전쟁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명청전쟁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붙인 건 아니고 이미 기사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 내에서 명청전쟁이다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정청래 대표 서운하겠어요. 예. 내가 정치 경험이 더 많은데 청명이라고 해주지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대통령이니까 붙여야지 뭐.